밤늦게까지 배를 짜던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 시어머니를 업고 불타는 집을 뛰쳐나오는데 그 등에 업힌 시어머니의 무게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지요. 심지어 한 손으로 대들보를 받쳐내며 다른 손으로 시누이까지 구해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 약해 보이던 며느리가 어떻게 저런 힘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토록 약해 보이던 며느리가 이런 힘을 발휘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7년 동안이나 그 힘을 숨기고 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전서가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경상도 안동 하회마을에 양반가의 외동딸 혜원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혜원이는 1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지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논밭이 20마직이나 되었지만 머슴을 둘 형편이 못 되어 어머니와 혜원이가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혜원이는 어머니와 함께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요. 혜원아, 잠시 쉬었다 하자꾸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만 더 하고 쉬어요. 혜원이는 연신 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혜원이가 모를 심는 속도가 보통 사람의 3배는 빨랐던 것입니다. 옆에서 일하던 마을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계집아이가 어찌 저리 빠르냐? 손이 몇 개인가? 신기하네, 신기해. 혜원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일부러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혜원이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6년 전, 10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혜원이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혜원이는 공중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죽는구나. 그 순간 누군가가 혜원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야, 놓지 마라.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마른 나뭇가지 하나에 매달린 채 혜원이를 끌어올렸지요. 어린 소녀와 노인 2사람의 무게를 견디기엔 나뭇가지가 너무 약했습니다. 뚝.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사람은 함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원이는 땅에 떨어지면서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스님을 감싸 안은 채로 착지했지요. 10살 소녀가 어른을 안고 3장이나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멀쩡했습니다. 노스님은 혜원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구나. 스님, 저 괜찮습니다. 혜원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노스님은 혜원이의 손을 잡고 맥을 짚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란 얼굴로 말씀하셨지요. 이 아이는 타고난 기운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하늘이 내린 힘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금은 어리지만 자라면서 그 힘이 점점 커질 게야. 보통 사람 10명이 들 물건도 너는 혼자 들 수 있을 거다. 혜원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힘이 제게 있나요? 그렇다. 하지만 아이야, 이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미워한다. 내가 이 힘을 보이면 괴물이라 하며 돌을 던질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할 때, 소중한 것을 지킬 때만 이 힘을 쓰거라. 노스님은 혜원이를 산중 암자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수련이 시작되었지요.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명상을 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웠습니다. 혜원아,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흔들리면
힘도 제어할 수 없어. 네, 스님. 혜원이는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 한 돌부터 시작했지요. 들어 올려봐라. 혜원이가 돌을 들자 마치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그럼 이제 이걸 들되 있는 힘껏 들지 말고 적당히 힘을 조절해서 들어봐라. 혜원이는 힘을 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려 해도 돌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지요. 어머, 죄송합니다, 스님. 괜찮다. 힘을 감추는 것이 힘을 쓰는 것보다 어렵단다. 석 달 동안 혜원이는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거운 것을 가볍게 드는 법, 빠르게 움직이되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법, 그리고 위급할 때만 진짜 힘을 쓰는 법을 익혔지요. 수련이 끝나는 날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혜원아, 기억해라. 이 힘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늘이 맡긴 것이니 함부로 쓰면 화를 입는다. 꼭 필요할 때, 남을 구할 때만 쓰거라. 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내 앞에 큰 시련이 올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 말거라. 그 시련을 이겨내면 내 진짜 가치를 알게 될 게야. 그게 무슨 뜻인가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노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혜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후로 혜원이는 힘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무거운 짐도 조금씩 나눠서 나르고 빠른 일손도 천천히 하는 척했지요. 하지만 가끔은 실수를 했습니다. 어느 날 우물에서 두레박 줄이 끊어졌습니다. 두레박이 우물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어찌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건져 올리지?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혜원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건져 올릴게요. 혜원아,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물에 젖은 두레박은 어른 남자 5이 힘을 합쳐도 무거운데. 하지만 혜원이는 우물가에 서서 긴 장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두레박을 걸어 올리기 시작했지요. 어른 5명이 들어야 할 무게를 16살 소녀가 혼자서 가볍게 끌어올렸습니다.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두레박이 우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나, 저 계집의 힘이 장사로구나. 양반집 교수가 어찌 저런 힘이 있을까? 신기하네, 정말 신기해. 혜원이는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야단을 맞을까봐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원아, 괜찮다. 내가 타고난 것을 어찌하겠느냐. 다만 조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니까. 어머니께서도 제 힘을 아시나요? 그럼 어미가 어찌 모르겠느냐. 내가 3살 때 장독대 항아리를 들고 마당을 돌던 것도 봤고 5살 때 쌀가마를 번쩍 들던 것도 봤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단다. 그리고 노스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다니 어미는 안심이구나. 혜원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조심할게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혜원이는 21살이 되었고 혼처를 알아봐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중매쟁이 박씨 할멈이 찾아왔지요. 아주머니, 좋은 혼처가 있습니다. 어디신가요? 고을 부자 김진사댁 막내 아들인데 나이는 23이고 인물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집안이 부유해서 평생 굶을 걱정은 없을 겁니다. 혜원이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박씨 할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좀 엄하다는 소문은 있습니다만 부잣집이니 먹고 사는 걱정은 없지 않겠습니까? 엄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박씨 할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교육을 철저히 하신다는 정도죠.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혜원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혜원이는 고생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봐 주세요. 하지만 박씨 할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양반집 외동딸이 시집갈 곳이 어디 많겠습니까? 더구나 논밭은 있어도 머슴 하나 없이 어머니와 딸이 직접 농사 짓는 집안 아닙니까? 김진사 댁도 그 점을 알고 있지만 혜원이가 예쁘고 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며느리 삼겠다는 겁니다. 이 혼처를 놓치면 혜원이가 시집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혜원이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실이 그러했으니까요. 혜원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혜원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아니란다. 어미는 괜찮다. 내가 좋은 곳으로 시집가서 잘 사는 게 어미 소원이야. 혜원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요. 결국 혜원이는 김진사 댁으로 시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혜원이는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 머리에는 족도리를 썼지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혜원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원아, 시집가서 힘들어도 참아라.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남편 잘 모시고 시누이들과도 잘 지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혜원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 힘을 절대 보이지 마라. 그러면 괴물 취급받는다.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또 참아야 한다. 알겠지? 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혜원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펐으니까요. 가마가 왔습니다. 혜원이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흔들렸지요. 혜원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혜원아, 건강해라. 잘 살아라. 어머니. 혜원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마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김진사 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나왔고 행랑채, 사랑채, 안채가 따로 있었지요.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집안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인들은 무표정했고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신랑 신부가 마주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 민호는 키가 크고 인물이 준수했지만 어딘가 힘없어 보였습니다. 눈빛에 기운이 없었지요. 혼례가 끝나고 혜원이는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시어머니 홍씨 부인은 안채 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60줄에 접어든 나이였지만 등이 꼿꼿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세댁, 이리 와봐. 네, 어머님. 혜원이가 공손히 무릎을 꿇자 홍씨 부인은 혜원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방귀를 뀌었지요. 양반집 딸이라지만 머슴도 없이 어미랑 둘이 농사 짓고 살던 집안이라며? 얼굴이야 괜찮은데 제대로 배운 게 있기나 하냐? 혜원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최선을 다한다고? 좋아. 그럼 내 말 잘 들어. 이 집안 며느리 노릇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 오늘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 지피고 온 가족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바느질까지 다 해야 해. 시누이가 둘 있는데 그 애들 시중도 내가 들어야 하고. 알겠지? 네,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며느리는 절대 게으르거나 불평하면 안 돼. 시킨 일은 묵묵히 하는 거야.
알겠나? 네, 어머님. 홍씨 부인은 혜원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미가 너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다지.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겨 우리 막내 며느리로 들였다. 감사히 여겨라. 감사하옵니다, 어머님. 혜원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혜원이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고된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밖은 깜깜했지요. 혜원이는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 바람이 스며들어 몸이 떨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나무를 쪼개서 아궁이에 넣고 부싯돌로 불을 붙였지요.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참았습니다. 불이 붙자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혜원이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이 집에서 150발자국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캄캄한 새벽길을 걸어가는데 바람이 차가웠지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지만 혜원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들킬까봐 일부러 힘들어하는 척했지요. 어휴, 무거워라. 혜원이는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사실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연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지요. 밥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일어났구나. 네, 어머님. 밥은 다 됐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어머님. 느려 터져서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다 했을 시간이다. 혜원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솥뚜껑을 열어 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혀를 찼지요. 쯔쯔, 물이 너무 많네. 밥이 질척거리겠어. 다시 해. 네, 하지만 어머님,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내가 다시 하라면 다시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원이는 눈물을 참으며 밥을 다시 지었습니다. 소중한 쌀을 버리는 것도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42개나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먹은 그릇이었지요. 혜원이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겨울이라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이 얼얼했지만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자 시누이 큰댁이 들어왔습니다. 25살로 혜원이보다 4살 위였지요. 옳게 내 방 청소 좀 해줘. 네, 아가씨. 그리고 내 옷도 빨아줘. 오늘 입을 거니까 서둘러. 혜원이는 시누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옷가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이불은 구겨져 있었지요. 화장도구며 비녀며 온갖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혜원이는 한숨을 쉬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고 이불을 펴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한 시즌이 걸려서야 방 하나를 겨우 정리했지요. 그런데 작은 시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21살로 혜원이와 동갑이었습니다. 옳게 나도 청소 좀 해줘. 내 방도 좀 치워줘. 네, 아가씨. 혜원이는 또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한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혜원이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와서 국을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소금도 제대로 안 들어갔네. 다시 해. 네. 하지만 어머님, 손님들이 곧 오시는데. 그러니까 빨리 다시 하라는 거 아니냐. 혜원이는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온종일 일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잠시 쉴 수 있었지요. 혜원이는 뒷마당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아프고 손은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소? 네, 괜찮아요. 민호는 혜원이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여보, 미안하오. 어미가 너무 심하신 걸 알지만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원이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힘없는 눈빛이었지요. 괜찮아요, 여보. 제가 잘하면 되죠, 뭐.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혜원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혜원이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원이는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일까지 이불 6채를 기부라고 했거든요. 혜원이는 이불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6채라면 밤을 새워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하겠습니다. 그날 밤 혜원이는 잠도 자지 않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늘을 움직일 뿐이었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이불 6채를 다 입었습니다. 혜원이는 쓰러질 듯 피곤했지만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이불은 다 입었느냐? 네, 어머님. 혜원이가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이불을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한 군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바느질이 조금 삐뚤어졌네. 다시 해. 혜원이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밤새 입었습니다. 제발. 밤새 입었으면 제대로 입지. 왜 삐뚤어지게 입느냐? 다시 하라니까. 시어머니가 이불을 집어던졌습니다. 혜원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참아라. 참고 또 참아라. 혜원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혜원이는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지요. 어머님,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친정, 시집 온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친정이 그리워? 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요. 며칠만 다녀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가려면 가. 대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 하룻밤도 못 자.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혜원이는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친정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계셨지요. 어머니, 혜원아. 어머니는 빨래를 내려놓고 혜원이를 껴안았습니다. 네, 딸 왔구나. 보고 싶었다. 저도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혜원이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혜원아, 내가 왜 이렇게 야윈 거냐?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조금 바쁠 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혜원이의 거칠어진 손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이게 뭐냐? 완전히 갈라지고 터졌네. 내 딸이 고생하는구나. 혜원이도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시키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욕하고. 혜원아,
어머니가 혜원이를 꼭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이를 낳으면 나아질 거다. 며느리에서 손자 엄마가 되면 대접도 달라질 게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손자만 낳으면 시어머니도 달라지실 거야. 혜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혜원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지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그리고 김치까지. 혜원이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집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 많이 먹어라. 살도 좀 찌워야지. 식사 후 혜원이는 어머니께 시댁 이야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시누이들의 횡포, 남편의 무기력함까지요. 어머니는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원아, 어미가 미안하다. 내가 고생할 줄 알면서도 그 집으로 보냈으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혜원아, 지금 돌아오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시집간 지 반년 만에 쫓겨났다고 소문날 거야.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라. 아이 낳고 세월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혜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지요. 과연 그럴까? 해가 지기 전에 혜원이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와 작별하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어서 저녁 준비해라. 손님들이 오신다. 네, 어머님. 혜원이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시집 온 지 1년 반이 되었을 무렵 혜원이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 딸은 쓸모없어. 꼭 아들을 낳아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님. 혜원이는 부담감에 짓눌렸습니다. 만약 딸을 낳으면 어떡하지? 임신을 했어도 일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배가 불러오는데도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어느 날 혜원이가 무거운 물동이를 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고 말했지요. 조심해라. 배 속에 아이가 다치면 어쩌려고. 아이만 다치지 않으면 내가 좀 힘들어도 괜찮아. 혜원이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은 걱정하지 않고 뱃속의 아이만 걱정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10달이 지나고 해산 날이 왔습니다. 혜원이는 진통에 괴로워하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옥순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원이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지요. 애 봐야지, 밥도 해야지, 빨래도 해야지. 새댁이 할 일이 태산 같구나. 빨리빨리 해치워. 네, 어머님. 혜원이는 복순이를 업고 일을 했습니다.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복순이가 울면 젖을 먹이고 달래며 다시 일을 했지요. 등에 업힌 복순이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혜원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힘이 센 덕분에 아이를 업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혜원이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복희라는 이름을 지었지요.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이고, 또 딸이라니. 이 집안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운지. 우리 아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딸만 낳는 며느리를 만났나. 혜원이는 두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고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시집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혜원이의 얼굴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6살이었지만 35살처럼 보였지요.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혜원이를 보러 왔습니다. 혜원이를 보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원아,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혜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혜원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와 혜원이는 뒷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원아, 힘들면 친정으로 돌아와. 안 돼요, 어머니.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죽겠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을게요. 노스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큰 시련이 온다고. 이게 그 시련인 것 같아요. 이걸 이겨내면 뭔가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는 혜원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 딸. 힘내거라. 어머니가 항상 내 편이란다. 그날 밤 혜원이는 두 딸을 재우고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달을 보며 혜원이는 생각했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혜원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더 참을게.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원이는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복순이와 복희를 집에 두고 나왔는데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요. 아이들이 걱정되어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안채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아, 복희야. 혜원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뛰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복순이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지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딸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장독대를 건드려서 내가 혼을 냈더니 넘어진 거야. 뭐가 문제냐? 혼을 내셨다고요? 이렇게 어린 아이를요? 복순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혜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버릇없는 것은 어려서부터 바로잡아야 해. 게다가 이것들이 딸이잖아. 아들도 아니고. 딸은 일찍 혼내야 시집가서 고생 안 해. 혜원이는 복순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혜원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원을 불러야겠습니다. 의원을. 그깟 상처에 무슨 의원이야. 그냥 두면 낫는다. 침이나 발라주면 돼. 혜원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딸입니다. 제가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감히 시어미한테 대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혜원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을 안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혜원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의원한테 갑니다. 안 돼. 내가 안 된다는데 어딜 가? 놓아주세요. 안 놔.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시어머니가 혜원이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어 아팠지요. 하지만 혜원이는 딸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원이의 몸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힘이 깨어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혜원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피 흐르는 이마를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혜원이가 팔을 휘두르자 시어머니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 강하지 않았는데도 시어머니는 벽에 부딪혔지요. 아이고, 혜원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 며느리가 시어미를 쳤어. 시어미한테 손을 댔어.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남편 민호도 달려왔지요. 여보, 무슨 일이오? 민호는 혜원이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밀쳤어. 시어미를 때린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시집 온 지 5년이나 됐는데 이제 감히 시어미한테 손을 대. 아닙니다, 어머님. 전 그저 딸을 의원한테 데려가려고. 그게 나를 밀친 이유가 되냐? 닥쳐, 변명하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남편 민호도 난처한 얼굴로 혜원이를 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사과하시오. 어머님께서 놓여오시니 빨리 사과하시오. 혜원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다니. 딸이 다쳤는데 사과를 하라고?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딸이 다쳤는데 의원을 부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래도 시어미를 밀친 것은 잘못 아니오? 어서 사과하시오. 혜원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순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지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 당장 쫓아내야 해. 시어미를 때린 며느리를 어떻게 두냐. 당장 내쫓아. 혜원이는 의원을 찾아가 복순이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았고 흉터도 남지 않을 거라고 했지요. 혜원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그날 밤 혜원이는 복순이와 복희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셋이서 어머니를 찾아갔지요. 어머니는 혜원이를 보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혜원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혜원아, 무슨 일이냐?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네, 어머니. 혜원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복순이가 다친 일, 시어머니와 싸운 일, 남편이 자신을 의심한 일까지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혜원이를 안았습니다. 내 딸이 고생이 많았구나. 어머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정에 그냥 있고 싶어요. 혜원이야. 어머니가 혜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 주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며느리가 친정에 오면 소방 맞았다고 소문이 나. 그럼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해.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참아야 한다. 조금만 더 참으면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 거야. 혜원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5년을 참았는데도 안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쩌겠느냐? 이혼을 하면 너와 아이들은 거리에 나앉는다. 친정도 너희를 평생 먹여 살릴 수 없어. 게다가 이혼한 여자는 재혼도 못해.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해. 혜원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 민호가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집으로 돌아갑시다. 어머니께서 화를 푸셨소. 정말요? 그럼 더 이상 복순이를 때리지 않으시겠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말리겠소. 혜원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혜원이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을 벗어나겠다고. 딸들만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시댁에 돌아온 혜원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심한 구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혜원이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밥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저 계집은 부엌에서 먹어. 마루에 올라올 자격이 없어.
혜원이는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에 뚝뚝 떨어졌지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시집 온 지 7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혜원이는 견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두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혜원이는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일까지 배 7피를 짜라고 했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혜원이는 쉬지 않았습니다. 배틀을 딱딱 가동하며 배를 짰지요. 복순이와 복희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혜원이는 딸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해.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탄내였습니다. 혜원이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랑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불이야, 불이야, 혜원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이라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채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자고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남편이 자고 있었지요. 혜원이는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불이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원이는 문을 밀어봤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지요. 불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러다간 남편이 다 죽는다. 혜원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숨겨왔던 힘을 쓸 때가 온 것입니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문이 산산조각 나며 열렸습니다. 문짝이 날아가 벽에 박혔지요. 혜원이는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불길이 천장을 핥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연기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혜원이는 민호를 업었습니다. 어른 남자의 무게였지만 혜원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업듯 가볍게 들어올렸지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안채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불이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원이는 민호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안채의 문도 불길에 막혀 있었습니다. 혜원이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부쉈습니다. 쿵! 한 번의 주먹으로 문이 부서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어서 나오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다쳤던 것입니다. 어머님, 혜원이는 시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장에서 불타는 대들보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혜원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대들보를 받쳐내며 다른 손으로 사람들을 끌어냈지요. 밖으로 나온 순간 대들보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모두 갇혔을 것입니다. 혜원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불이야, 물을 떠와. 마을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이도 물동이를 들고 불을 껐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른 남자 6명이 들어야 할 물독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려불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어떻게 저런 힘이? 하지만 불을 끄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동이틀 무렵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집은 반쯤 타버린 상태였지요.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다 타버렸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일이구만. 김진사댁이 이렇게 되다니. 그때 한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댁이 대단하더라.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어른들을 구해냈어. 문을 발로 차서 부수더니 맨손으로 대들보를 받쳐냈어. 맞아, 나도 봤어. 물독을 혼자서 들어 올리던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건 사람 힘이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업고 나오더라. 어른을 아무렇지도 않게 번쩍 들었어. 시어머니가 혜원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구했다고. 혜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많이 타버렸습니다. 다시 지어야 했지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불에 탄 집을 보며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집을 다시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혜원이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내가 계집이 무슨 일을 한다고. 저 힘이 셉니다. 품앗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혜원이를 보았습니다. 내 힘이 세다고. 어젯밤 본 것이 정말이냐? 네, 어머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셌습니다. 다만 숨기고 살았을 뿐입니다. 왜 숨겼느냐? 사람들이 두려워할까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힘으로 집을 다시 짓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마음대로 해봐라. 혜원이는 마을 지주 박첨지를 찾아갔습니다. 첨지님, 제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박첨지는 혜원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자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계집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돌을 나르거나 밭을 가는 일이라도요. 하하하, 계집이 돌을 나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게. 혜원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던 큰 돌을 가리켰습니다. 저 돌을 제가 들어 올리면 일을 시켜주시겠습니까? 박첨지는 빙긋 웃었습니다. 저 돌은 어른 남자 8이 힘을 합쳐야 들 수 있네. 만약 자네가 혼자 들면 내가 품삯을 3배로 주지. 혜원이는 돌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허리를 굽혔지요. 그리고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른 남자 8이 들어야 할 돌을 혼자서 번쩍 든 것입니다. 게다가 머리 위로 들어 올렸지요. 박첨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어 놀라워했습니다. 저 계집 힘이 장사로구나. 괴물이야, 괴물. 신기하네, 신기해. 혜원이는 돌을 천천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일을 시켜주시겠습니까? 박첨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혜원이는 품팔이를 시작했습니다. 논에 나가 일하고 돌을 나르고 밭을 갈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걸릴 일을 혜원이는 두어 시즌에 끝냈지요. 박첨지는 감탄했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하구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혜원이의 힘 덕분에 집은 빠르게 지어졌습니다. 무거운 기둥을 혼자서 세우고 대들보를 혼자서 올렸습니다. 석 달 만에 새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 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새댁.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거리에 나앉을 뻔했구나. 혜원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혜원이를 불렀습니다. 새댁, 이리 좀 와봐. 혜원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십니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매일 모진 말을 하고 힘든 일만 시키고 내 딸들까지 함부로 대하고. 괜찮습니다,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미웠어.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 주제의 양반집 딸이라고 으스대는 것 같아서.
아니, 사실은 내가 나보다 배운 게 많고 교양 있어 보여서 질투가 났지. 그래서 너를 무너뜨리고 싶었어. 너를 짓밟고 싶었어. 어머님. 하지만 넌 무너지지 않았어. 7년 동안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견뎠어. 오히려 나를 구했어. 불타는 집에서 나를 업고 나왔잖아. 나는 내가 미운 며느리인 줄만 알았는데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었구나. 시어머니는 혜원이를 꼭 안았습니다. 용서해다오. 이 못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혜원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어머님. 아니야. 아직 다 말하지 못했어. 시어머니는 혜원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괴물이 아니야. 너는 하늘이 우리 집에 보낸 복이야. 내 힘이 우리를 구했어. 집도 다시 짓게 해줬고. 어머님, 앞으로는 내가 우리 집 안주인이다. 내가 시어미 노릇은 그만두겠다. 내가 이 집을 이끌어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혜원이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고 두 손녀들도 예뻐했습니다. 복수나 복희야,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손녀들 예쁘기도 해라. 마을 사람들도 혜원이를 존경했습니다. 김진사댁 며느리는 효부 중의 효부야. 불타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구했다니. 그 힘도 대단하고 그 마음씨도 훌륭해. 7년 동안 온갖 구박을 받았는데도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았잖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몇 년이 흘렀습니다. 혜원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손자를 안았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딸 복순이, 복희도 와서 동생 봐. 다 같이 예뻐해 주자. 혜원이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혜원이는 친정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사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정말 괜찮겠니? 시어머니께서 싫어하시지 않으시겠니?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제 사돈어른,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저희 며느리가 효부인 것은 사돈어른께서 잘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혜원이를 안았습니다. 내 딸이 고생 끝에 복이 왔구나.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혜원이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랐지요. 복순이는 시집을 가서 잘 살았고 복희도 좋은 혼처를 만났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혜원이는 마당에서 손자 손녀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혜원아, 네 어머님, 내가 복을 받았다. 내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혜원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모든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남을 지키는 것이라고. 혜원이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집살이의 고통을 견디고 가족을 지키고 마을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힘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힘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힌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구했습니다. 그 넓은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혜원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억하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힘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을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킬 때만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을 해친 사람조차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어디서 들으시는지 소감을 남겨보세요. 감사합니다.